도대체 말이 됩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지웠고 중국의 황제들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과거를 태워버렸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다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국민들이 역사책을 등에 지고 도망칩니다. 왕조가 불타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실록을 숨깁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승려들이, 유생들이, 학자들이 역사 기록을 안고 적을 유인해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역사를 위해 사람들이 죽어간 나라. 전 세계에서 단 하나 기록을 위해 전쟁 속에서도 싸운 나라. 역사가 사라지면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 나라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세대를 넘어 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교수라면 어딜 가나 존중받고 인정받죠. 특히 역사학자라면 더 그랬어요. 유럽, 중세 아시아까지 제가 연구하지 않은 지역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교수들이 각자 나라의 역사와 기록 보존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유럽의 왕조 기록이 정치적 이유로 자주 왜곡되고 삭제된 역사를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온 어떤 교수가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가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 교수의 발표를 듣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학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사에서 큰 영향을 준 나라가 아니라면 역사 기록도 부실할 거라 생각한 거죠. 사실 대부분의 미국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교수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농담인가? 제가 듣기로는 유럽이나 중국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도 이렇게 철저히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자연스레 그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게다가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한 사관들은 왕의 허락도 검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멸망 위기에 놓였던 전쟁 때조차도 목숨을 걸고 이 기록들을 지켜냈죠. 이쯤 되자 저는 무례한 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말 진짜입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 기록을 손대지 않죠? 전쟁 중이면 기록 따위 중요하지 않을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왕조가 멸망 직전이어도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어도 심지어 왕이 직접 실록을 수정하라고 명령해도 사관들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 기록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정신이었죠.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입을 벌리고 얼어붙었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유럽의 왕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역사를 삭제하고 조작했던 사례를 수도 없이 연구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을 비판한 역사가의 기록을 통째로 없애버리기도 했죠. 중국의 진시황도 역사를 불태웠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권력자마저도 역사를 조작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제가 잠시 어안이 벙벙해 있는 동안 그 교수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불타버린 임진왜란 때도 조선왕조실록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기록물이 아니라 기록을 위한 광기에 가까운 문화였어요. 제가 더 놀랐던 건 발표가 끝난 뒤였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한국 교수에게 달려갔어요. 그들은 부러움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고 남은 흔적을 찾느라 평생을 보내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원본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죠. 미국, 유럽의 역사학자들은 잃어버린 기록을 복구하느라 한평생을 보내지만 한국은 그 원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에 가서 그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당장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주변 풍경을 구경했겠지만 지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오직 조선왕조실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한 저는 입장권을 사고는 곧장 역사 전시관으로 뛰듯 걸어 들어갔죠. 마침내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전시물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작은 나라의 역사를 배우러 몰려왔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역사에 별로 관심 없던 듯 보이는 젊은이들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역사 기록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급한 마음에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전시된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유리관 안에 놓인 그 기록들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방대한 양을 직접 보고서야 한국 교수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유리관 앞에 적힌 설명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부터 5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서로 총 1893권, 88만 8819페이지에 달하며 왕조가 바뀌는 혼란기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 시기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록물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왔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다고요? 그것도 전쟁 중에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읽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외국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제 곁에 선 한국인 가이드가 영어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조선의 역사 기록은 왕이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사관은 왕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절대 감추지 않았죠. 심지어 왕이 내가 방금 한 말을 기록했느냐? 라고 물으면 사관은 그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유럽 왕들의 역사를 평생 연구해왔지만 왕 앞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런 담대함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알고 있던 역사 속의 왕들은 그저 기록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데만 열심이었어요. 이런 기록 문화는 처음 접했죠. 가이드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궁궐이 불탔을 때조차 이 기록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실록을 보관하던 여러 장소 중 전주라는 지방 도시에 있는 사고에서만 기적적으로 보존됐어요. 그곳에 있던 승려들과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실록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이 아니라 승려와 학자들이 목숨 걸고 역사책을 지켜냈다고요? 이건 제가 아는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양이나 중국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금은 보화나 중요한 인물을 먼저 지키려 했지 낡은 종이 뭉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적은 없었으니까요. 제 옆에 있던 독일에서 온 역사학자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기록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기록 자체가 종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정확했죠. 한국인에게 역사 기록은 그냥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숭고한 가치였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이 기록들이 오래된 문서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을 상징하는 보물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던 한 한국인 노인이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놀랍지요? 이 기록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국은 수백 년 전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박물관을 나오자마자 역사학자인 김 교수와의 약속을 서둘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거든요. 기록 자체도 놀랍지만 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어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방대한 기록물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김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실록이 살아남았어요? 전쟁 때라면 기록이 아니라 사람부터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교수는 잠시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당시 일본군이 수도 한양을 공격했을 때 실록 원본 대부분이 소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양의 왕궁은 불타버렸고 실록을 보관하던 창고 역시 불길 속에 휩싸였죠. 저는 불안해졌어요. 역시나 그런 기록이 보존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중요한 기록을 절대로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라는 지방 도시에도 전주사고라고 하는 또 다른 기록 보관소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본군이 전주까지 진격해오자 지방 관리들과 유생들이 혼란에 빠졌죠. 대부분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스님들과 지역 유생들 일부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실록만은 지켜야 한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기록을 지키겠다고요? 믿을 수 없는 광기였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유생과 스님들은 급히 실록 수백 권을 등에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넘으며 밤낮 없이 피난을 떠났어요. 심지어 일본군에게 쫓기던 중 실록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기록을 지키려고 죽었다니 제가 알고 있던 역사학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였죠. 김 교수는 담담히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무려 1년 넘게 이 실록을 짊어지고 산과 계곡을 떠돌았어요. 기록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는 그들의 생각은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기적적으로 실록은 모두 안전하게 복구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럽 역사에서는 기록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 자료는 불타 없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선 기록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던졌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겨우 소화하고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록에 집착한 이유가 뭡니까? 김 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미 그 시대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도 결국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기록을 지키는 게 자신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왕조실록을 지키던 사관들은 누구도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국가와 역사만 생각했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이었죠. 저는 유럽에서 연구할 때 기록의 진위조차 알기 어려워 몇 년을 허비하기도 했어요. 권력자들이 왜곡한 기록과 사라진 자료 속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한국은 목숨까지 바쳐 역사를 지켰다고요?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조선 왕조실록이 전쟁 중에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저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미국과 유럽에서 역사를 연구할 때면 항상 빠진 자료와 사라진 기록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학자로서의 삶이 그런 거였죠. 그런데 여기 한국은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 중에도 그 자료를 목숨 걸고 지켜냈다니요. 솔직히 이 나라의 기록에 대한 집착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김 교수님의 소개로 기록 보존학을 전공하는 박 연구원을 만났어요. 박 연구원은 만나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전쟁 때도 기록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은 불과 7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끔찍한 전쟁에서도 기록부터 챙겼다고요? 저는 의자에 바짝 앉아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모두 남쪽으로 피난했죠. 그런데 그때 국가기록원 직원들과 역사학자들은 다들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박 연구원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부의 중요 문서와 국가기록물들을 등에 지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중엔 역사자료, 행정기록, 심지어 왕조시대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쟁 중이면 가족과 목숨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당시 기록원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남쪽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 와중에 폭격을 받고 인민군에게 추격도 당했죠. 몇몇 직원들은 기록물을 보호하다 전사하거나 납북됐고요. 기록을 지키려고 사람이 죽는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었어요. 기록물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죠? 박 연구원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록을 잃어버리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는 걸요. 한국은 과거 식민지 시절 일본의 문화재와 수많은 자료를 약탈당했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기록을 잃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기록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험, 그리고 역사가 사라질 뻔한 고통에서 기록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집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박 연구원은 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분들 중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기록을 지킨 충격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명도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죠. 대체 이 민족은 어떤 마음으로 역사를 대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울었습니다. 그냥 역사학자가 아니라 기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평생 동안 자료를 찾느라 전 세계를 헤맸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어요. 기록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전쟁 한복판에서도 그것을 등에 지고 뛰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학자인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나라였다는 걸요. 전쟁 속에서 가족도 재산도 아닌 기록을 품에 안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상하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작은 나라가 기록을 위해 어떤 미친 열정을 가졌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건 경외감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역사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한국 전쟁의 기록 보존 이야기는 저를 학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탐험가로 바꿔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팔만대장경 보러 가셔야죠. 팔만대장경. 대장경이라는 게 불교 경전을 의미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 교수님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교수님이 기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700년 전에 만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니까요. 700년 전의 데이터베이스라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자꾸 만들어낸 걸까요? 며칠 뒤 저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해인사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숙이 숨겨진 사찰이라는 설명을 듣고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기록물을 왜 이렇게 외딴 곳에 숨겨놓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해인사에 도착한 순간 곧바로 목판들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엄청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8만여 장의 거대한 나무판들이 눈앞에 빽빽이 쌓여 있었어요. 각 나무판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진 섬세한 문자들. 천장까지 가득 채워진 방대한 양의 목판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보는 듯 했죠. 옆에 서 있던 해인사의 스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글자를 새기면서 외세 침략을 극복하려 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침략을 당했는데 복수 대신 경전을 다시 새겼다고요? 스님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목판들이 700년 동안 단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쳤어요. 역사학자로서 수백 년 된 기록을 봤지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스님은 제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목판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틀린 글자는 죄악이라 여겼죠.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목판 하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 목판들은 700년간 변질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저는 스님께 물었죠. 습기와 벌레 때문에 목판이 손상되지 않나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장경판전의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교수님, 이 건물은 자연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완벽히 조절됩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감탄한 보존 기술이죠. 아니, 700년 전 사람들이 기록 보존을 위해 현대 과학자들마저 놀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이쯤 되면 충격을 넘어 절망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역사학을 연구하며 늘 기록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는데 한국은 이미 700년 전에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판들은 경전이 아니라 민족의 혼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가장 절박한 기록입니다. 해인사를 내려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단지 역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록 그 자체를 위해 민족 전체가 인생을 바친 듯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쉬고 있던 저는 김 교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다소 무거웠어요. 교수님,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당장 김 교수님과 다시 만났어요. 조선시대 실록을 기록하던 사관들은 왕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다가 때론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실제로 연산군이라는 폭군 시절에는 사관들이 왕의 잘못을 솔직히 기록하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도 단 한 명도 사관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형을 당한 사관의 후임들도 똑같이 왕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지금껏 역사 연구를 하며 자료가 없다고 불평하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스님과 유생들이 실록을 등에 지고 전라도 내장산 깊은 곳까지 피난했어요. 일본군이 가까워지자 일부 유생은 기록물을 숨기고 적을 유인하다가 붙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켜진 거였어요. 교수님, 그분들은 기록이 곧 국가이고 민족의 영혼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도 기록을 놓지 않았죠. 김 교수는 그날 밤 제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낡은 종이 상자를 안고 있었어요. 표정이 슬퍼 보였죠. 이 사진 속 남자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기록물들을 지키며 피난길에 올랐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는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기록을 끝까지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기록을 지켰으니 후회는 없다며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다 떠났죠. 돌아오는 길에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역사학자로서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가? 명예와 논문, 교수라는 직함 뿐이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나라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록 그 자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한 유럽 역사학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우린 기록이 사라져서 역사 연구는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죠. 그 말이 너무나 아프게 와닿았어요. 한국에서 지낸 지난 몇 달 동안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기록에 목숨을 걸었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덕에 제 역사관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 전쟁 속 기록 보존까지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다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김 교수님은 제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몰라서 약간 어리둥절했죠. 지금의 한국이라면 당연히 발전된 현대 국가였고 역사 기록은 이미 과거의 유산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글쎄요, 과거의 위대한 문화 덕분에 발전했겠죠?
김 교수는 제 말을 듣고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에 대한 한국의 집착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미쳐 있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김 교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BTS 아시죠? 이 그룹은 유튜브 조회수로 기네스북 기록을 수도 없이 세웠습니다. 팬들이 전 세계에서 밤을 새워 기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죠. 아니, 무슨 가수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위해 밤새워 기록을 세운다고요? 그 순간 김 교수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이건 한국의 전자정부 기록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정확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행정문서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국민들이 바로 항의하죠.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스포츠에서도 기록 세우기에 집착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뿐 아니라 세계 신기록, 올림픽 기록을 깨는데 열정을 쏟죠. 양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종목에서 한국인들은 기록을 깨기 위해 극한의 훈련을 합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강조했던 일이 떠올랐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국민 전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 조회수 같은 작은 기록까지도 국가적인 사명처럼 여기는 민족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 우연히 길거리의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서로 소리치고 있었죠. 얘들아, 조회수 1억 기록까지 얼마 안 남았어. 더 봐야 돼.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 젊은이들의 눈빛엔 제가 역사학을 연구하며 본 한국인들의 기록에 대한 집착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기록을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기록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실히 인정하게 됐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언제나 기록에 미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요. 이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록의 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가 제게 준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저는 단 하루도 놀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김 교수님이 작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저는 교수님께 솔직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만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 원본을 보존한 거죠?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역사는 늘 조작되고 기록이 사라졌잖아요. 김 교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 잔에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역사를 기록할 때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수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깨달았거든요. 기록이 사라지면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걸요. 교수님은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어요. 서양 역사학자들이 평생을 잃어버린 기록을 복구하려 애쓰잖아요. 중국도 역사가 바뀔 때마다 기록이 조작됐고요. 일본 역시 에도 시대 기록을 스스로 불태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기록을 국가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역사 연구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우리는 사라진 기록을 찾느라 논쟁하고 추측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죠. 수많은 기록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사라지고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담담히 계속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은 종종 우리에게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한국은 럭셔리한 역사 연구를 한다고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실록과 대장경 같은 기록 원본이 너무 완벽히 보존되어 있어서 연구할 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웃음과 동시에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이 정확했어요.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평생을 기록을 찾느라 보내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술잔을 비우며 김 교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전쟁 같은 큰 사건이 있으면 기록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전쟁 중에도 기록을 지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에게 기록은 나라 그 자체였어요. 숙소에 도착해 방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천천히 출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반드시 말해주고 싶었어요. 역사 기록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국이란 나라가 역사 앞에서 어떤 미친 열정을 보여줬는지 말이죠.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이 나라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한국은 저를 완전히 다른 역사학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일본의 자랑스러운 중견대학에서 근대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위대함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언제나 일본이 세계를 선도했던 근대화의 역사를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일본의 경제적 저력과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저 일본을 흉내낸 문화와 경제의 아류국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확고했던 믿음은 한순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내가 알던 일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토 타카야마입니다. 일본의 중견대학에서 근대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나름 인정받는 학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의와 연구로 바쁜 날을 보내면서도 저의 머릿속 한편에는 언제나 일본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다루는 주제의 중심은 일본이 세계를 선도했던 근대화 과정과 경제적 성공이었고, 이를 통해 일본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게 있어 한국은 그저 일본 문화를 모방해 성장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한류니 케이팝이니 떠들썩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런 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한때 그런 문화적 바람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실질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이에요라고 단언하곤 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언급하면 그런 건 수치적으로만 보이는 현상이죠 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동료 교수들 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토,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잠깐의 흐름일 뿐입니다. 일본의 저력이 어디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저의 이런 태도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 외면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조짐은 여기저기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강의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가끔씩 일본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곤 합니다. 대부분은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학생들의 질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일본의 경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일본 엔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크루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최근 자주 들리는데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에나 그런 문제는 있는 겁니다. 경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남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궁금증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이 일본 사회의 균열을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학과 회의에서 동료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일본이 2010년에 세계 경제 2위에서 3위로 밀려난 건 알겠지만 작년에 독일에 밀려 4위가 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일본이 독일보다 뒤처졌다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현상이겠죠. 일본은 여전히 기술 대국입니다.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서도 일본이 앞서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의 대답은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타카야마 교수.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한 지 꽤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걸 보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문제를 경기 변동으로 치부해왔던 저희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말했던 스크루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지만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그 현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본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도요타가 계속 선두를 지키기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일본 경제의 심장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한국이 위협하고 있다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제가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자꾸만 눈앞에 나타났어요. 일본이 더 이상 무적의 경제 대국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우리가 간과했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회 발표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 간다고 해서 내가 배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료 교수들과의 교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을 대표해 학문적 위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죠. 내심 한국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우월감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서울이라는 도시를 검색해보았는데 사진 속의 화려한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일본만 못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공항의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조차 복잡한 절차가 아닌 효율적이고 친절한 시스템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동화된 기계와 직원을 병행하는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공항에서도 자동 시스템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곳처럼 자연스럽고 빠르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공항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낡은 시설과 지연된 절차가 떠오르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창밖의 풍경은 제게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고 전기버스와 최신형 택시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특히 디지털 간판이 도시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미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다루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거리의 분위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나 상점의 모습도 일본과는 다른 세련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학회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한국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일본의 하위 문화권 정도로 치부했던 저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학회장으로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선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는 공공 와이파이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이곳이 일본보다 디지털화에서 앞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혼재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학회장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신감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학문적 논의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와 분석이지. 이런 겉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발표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성과와 과거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최근 성장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경제적 저력은 여전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회는 오전 세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들 대부분은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자국의 경제 상황과 문제를 논의했어요. 저는 대체로 그들의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한 발표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자는 젊은 한국 경제학자였는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지난 10년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입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통계가 선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이 한때 강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이 여전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던 제게 한국의 존재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K방역 모델이 어떻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방역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제시된 데이터와 그래프는 일본의 대응 방식과 대비되어 더욱 뚜렷이 다가왔습니다. 발표는 마지막에 한류가 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다루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는 단순한 문화적 콘텐츠를 넘어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과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를 때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망가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박수를 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아니,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하지만 발표 내용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가득 차 있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일정이 끝나고 다른 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한 미국 학자가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과 문화적 영향력까지 동시에 이룬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말 아닌가요? 일본은 여전히 G7 국가이고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저는 반박했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일본도 훌륭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발표와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던 걸까? 학회 일정 중 주최 측이 마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회 발표 이후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억지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행사는 대형 공연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K-팝 공연이었는데 한국의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석에 있던 외국 학자들마저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퍼포먼스, 그리고 강렬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저도 점점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K-팝인가? 처음엔 과장된 이미지라고 생각했지만 공연의 수준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특히 외국 학자들이 미쳤다, K-팝 최고다라고 감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문화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주최 측은 한식을 소개하는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음식은 매운 음식이나 BBQ 정도였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요리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현대적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제공되었어요. 일본에도 고급 가이세키 요리가 있는데 한국은 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보여주네. 속으로는 비교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그들의 수준 높은 음식 문화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만찬 중에는 외국 학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프트 파워 강국입니다. 그들의 문화 콘텐츠는 즐기는 걸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과거 일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일본은 애니메이션, 망가, 그리고 영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외국 학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일본 문화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대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익숙하죠.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어가지 못했을까? 만찬이 끝난 후 전통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무대였는데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저는 행사장 밖에서 다른 학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왜 그렇게 조용해졌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최 측은 자유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국 학자들이 테이블에 모여 자신들의 연구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저는 평소처럼 일본의 역사와 경제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토론의 중심 주제가 각 나라의 사회의 현재 문제들로 자연스럽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각국 학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나라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제게는 그저 먼 나라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화가 일본 사회의 문제로 옮겨가자 방안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 한국 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강의 중 학생들에게 질문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간단히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죠. 억지로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가구 소득 중위 값이 25년 동안 130만 엔 감소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1억 총중류 사회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점점 불평등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 현상일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롭게 파고들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통계나 보고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도 종종 들려왔지만 저는 항상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무시해왔던 문제들이 외국 학자들의 입을 통해 논의되자 그것이 훨씬 더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더 민감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은 이를 더 악화시키지 않나요? 일본 젊은 층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 아닌가요? 일본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저는 점점 더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건 일부 사례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사회 구조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애써 그들의 논점을 축소하려 했지만 테이블에 있던 다른 학자들의 표정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 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미국, 호주, 심지어 한국까지 원정을 와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국가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곧바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결지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더 잘 관리했을 겁니다. 한 학자의 이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단어는 제가 일본의 자부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가 지켜온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논의는 계속되었고 이야기는 일본과 한국의 비교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일본을 따라잡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 면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일본을 옹호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자리를 떠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였고 제가 이를 부정해왔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마지막 세션의 발표는 한국의 도시 재생과 사회적 균형 발전 사례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서울과 부산 같은 주요 도시가 어떻게 전통적인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었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혁신거점 프로젝트는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스타트업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변화시킨 사례는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발표 자료 중 하나에는 서울의 한 지역이 스마트 시티로 재탄생하기 전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낡고 황량했던 거리가 최신 디지털 인프라와 공공시설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한 모습은 제가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도시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재생은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한국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시도를 멈추게 된 걸까? 이어지는 발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행정과 전자정부 시스템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의 수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행정 절차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디지털화가 이뤄지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통계는 한국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행정적 절차에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소득 분배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펀딩 사례는 제가 익히 들어온 일본의 정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 플랫폼과 친환경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일본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불안과 고용 문제로 인해 점점 위축되고 있었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는 창업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외국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은 이미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와 짧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었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책상 앞에 앉아 학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한국에서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회의 내용, 도시의 모습,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말한 그들의 성과까지 모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전환, 그리고 문화적 성공까지 모든 면에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왜 나는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왜 일본이 여전히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과거 영광에 집착하며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이 경제 2위였던 시절, 애니메이션과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현재의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여러 면에서 한국은 일본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앞서가고 있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일본이 다시 도약하려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그들의 도전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고서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의 발언들이 떠오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학회의 내용과 한국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제적 도약, 그리고 문화적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아보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그중 몇 명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과거에 저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앞으로의 도전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일본의 전통 산업이 첨단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 젊은 세대가 창업과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국처럼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젊은 세대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작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면 일본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 그리고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